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목도리를 턱까지 끌어올리며 병원 정문을 바라봤어요. 서울시민병원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지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것이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를 들으며 접수대로 걸어갔지요. 안녕하세요. 예방접종 받으러 왔는데요. 접수 직원의 미소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아, 네. 김영희 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영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예약 명단에 있었겠지요. 2층 주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벽에는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포스터가 군데군데 찢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1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아들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25살이던 준호는 어머니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주사실 문을 열자 간호사 한 명이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지요. 앉으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희는 팔을 걷어올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코올 솜에 시린 감촉이 피부를 스쳤어요. 따끔합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하윤이 영희의 귀에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영희는 깜짝 놀라 간호사를 쳐다봤어요.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질문하지 마세요. 주사 맞고 바로 나가세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요. 하윤은 재빨리 밴드를 붙이고 일어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윤의 등 뒤로 보이는 약품 보관함에는 평소와 다른 검은색 앰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영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접수대로 향했어요. 2층에 올라간 김영애 씨 어디 있습니까? 영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출구까지는 겨우 10m.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최대한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하윤은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그 검은 앰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몰랐지요.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꺼내며 영희는 죽은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이상한 일을 겪었을 때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준호는 제약회사에 다니느라 바빴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도 곧 재개발된다고 했지요. 영희 같은 사람들이 살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 너머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수도 점검 때문에 왔어요.
영희는 체인을 건 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선 사람은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의 구두가 문틈에 끼어들었어요. 김영희 씨,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모른다는 거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온몸에 힘을 주고 문을 닫으려 애썼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윤이었습니다. 간호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요. 남자는 하윤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당신도 결국 이 일에 끼어들기로 한 모양이군. 전 그냥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병원 규정이거든요. 하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발을 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하지만 김영애 씨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가 사라지자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이 영희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찾아오는 거죠? 하윤은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는 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하윤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음산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뭔데요? 병원에서 진행 중인, 아니, 정확히는 불법적으로 진행 중인 실험 자료예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실험, 검은 앰플,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 실험 대상이 된 거죠? 하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아드님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준호가요? 우리 아들이 무슨 상관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은 한숨을 쉬며 USB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절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윤이 떠난 뒤 영희는 손안에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왜 준호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괜찮아? 그래. 왜 이 시간에? 그냥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아무 일 없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USB를 꼭 쥐며 대답했어요. 응, 아무 일 없어. 그래.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조심하라는 거야. 전화가 끊기고 영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그림자일 수도 있었지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희는 USB를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정말 혼자가 아니길 바랐어요. 아침 뉴스가 시작되자 영희는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USB는 여전히 베개 밑에 있었지요. 오늘 새벽 서울시민병원에서 불법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화면에는 어제 갔던 병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본 방송사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 실험 약물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영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 하단에 잠깐 스친 서류가 보였습니다. 환자 명단이었어요. 그 중에 김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윤이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네. 제 이름이. 지금 당장 USB를 확인해 보세요. 컴퓨터 있으시죠? 영희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임상실험 계획서, 환자 명단, 계약서. 계약서 폴더를 열자 영희는 숨이 막혔어요. 수십 장의 서류 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아드님이 서명한 거예요. 6개월 전에요. 말도 안 돼요. 준호가 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약회사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한성제약이요. 그 회사가 이번 실험의 주관사예요.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직접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후 3시, 종로 카페거리 봄날이라는 찻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영희는 서랍에서 준호가 다니는 회사 명함을 찾았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성제약입니다. 김준호 대리 좀 바꿔주세요. 김준호 대리님은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나요? 다음 주 월요일 예정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 준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불안한 목소리. 영희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성제약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가는 내내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신을 팔았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한성제약 건물은 유리로 된 거대한 탑이었어요. 영희는 1층 로비에서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김준호 대리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영희가 신분증을 건네자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엘리베이터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려왔어요. 어제 집에 찾아온 사람들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영애 씨죠? 같이 가시죠. 준호를 만나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층 회의실. 영희가 들어서자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너 왜 그랬어?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냐고. 그게 아니에요. 전 단지. 뭐가 아니야? 내 서명이 있어. 내가 직접 봤어.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찰에 최상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차분히 얘기합시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준호 군은 훌륭한 직원이에요. 단지 작은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최상무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USB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영희가 놀라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는 듯이 무슨 USB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 돌려주시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됩니다. 없던 일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게 최상무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신약 임상시험입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준호 군이 어머니를 위해 신청한 거예요. 무료로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전 아픈 곳 없어요. 정말요? 혈압약 드시죠? 당뇨 수치도 높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걸까요? 엄마, 그만 가세요.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준호야. 경비 불러. 어머니 모셔다 드려. 최상무의 명령에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영희는 준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준호가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도망가세요였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며 영희는 깨달았어요. 준호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었어요. 건물을 나와 영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행 조심하세요. 약속 장소로 바로 오지 마시고 돌아서 오세요. 영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개찰구를 통과하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열차를 2번 갈아탔어요. 그제야 미행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종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시 반이었어요. 봄날 찻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하윤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미행이 있어서. 괜찮아요. 앉으세요. 하윤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실험 내용이에요. 그들이 개발한 약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기억을 조작하는 약이에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정 기억을 지우거나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이미 동물 실험은 성공했어요. 이제 인체 실험 단계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영희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최근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빼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기억이 흐릿한 적 없으세요? 영희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해서 깨어나서도 현실인지 헷갈렸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1차 투약은 이미 시작됐어요. 어제 맞은 주사는 2차였고요. 제가 식염수로 바꿔놨지만 영희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어요. 주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초기라 회복 가능해요. 하지만 이 실험을 막아야 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하윤이 USB 하나를 더 건넸어요. 이건 제가 추가로 확보한 자료예요. 둘 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하윤이 말을 멈췄어요. 찻집 문이 열리며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무였어요. 여기 계셨군요. 2분 다. 영희와 하윤이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어요. 하윤 씨, 병원에서 찾고 있어요. 무단 이탈이라고. 전 이미 사직서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도 있고요. 최상무가 영희를 봤어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입니다. USB 2개 다 주시고 조용히 사세요. 아니면
아니면 뭐요? 아드님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죄목이 많거든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를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서류에 준호군 서명이 있는데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윤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진실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거대 제약회사를 상대로 최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영희는 가방 속 USB를 만졌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호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요. 포기할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묻어둘까요? 하지만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영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최상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현명하시네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최상무 일행이 떠나자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준호부터 구해야 해요. 그 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어요. 내일 회사에 다시 가야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갈 것이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새벽 4시, 영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 2개가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하윤이 처음 준 것, 다른 하나는 어제 찻집에서 받은 것이었지요. 노트북 화면에는 실험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Y59.9-110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코드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영희는 이 숫자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무언가의 열쇠가 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작고 지쳐 들렸어요. 준호야, 너 어디 있어? 회사 기숙사예요. 감시받고 있어요. 영희는 재빨리 창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어둠에 쌓여 있는 골목이 보였어요.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3개월 전에 알게 됐어요. 그때 빠지려고 했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이용했어요.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영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해요. 이미 3명이.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영희는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영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남편이 남긴 회색 점퍼였어요. 가방에 USB를 넣고 그 위에 손전등과 과도를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지요. 한성제약 건물에 도착한 것은 5시 30분이었어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로비가 한산했습니다. 영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하윤이 알려준 직원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했지만 마침 청소 직원 한 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청소 직원은 영희를 같은 청소부로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준호가 일하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에는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자리를 찾았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지요. 준호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빨간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Y59.9 보안 등급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3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보고서였어요. 사인은 원인 불명의 뇌출혈로 되어 있었지만 옆에 손글씨로 약물 부작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어요. 거기 누구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재빨리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는 6시부터인데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영희는 다른 쪽 출구로 뛰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영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창문을 열었어요. 옆 건물과의 간격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뛰어넘기엔 위험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화장실 칸에 숨었어요. 이쪽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 CCTV 확인해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CEO실이라는 표시가 보였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 비서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비서실을 통해 CEO실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자리를 뜬 모양이었지요. 화면에는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국제바이오연구소, 제목은 Y59.9 2차 투자 승인이었어요. 영희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네요. 최상무였습니다. 문가에 서서 영희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협조하신다면요. 최상무가 다가왔어요. 영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파일 가져가신 건 실수였어요. 돌려주세요. 이걸로 당신들을 고발할 거예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신 나간 할머니의 헛소리라고 하면 끝이에요. 최상무가 손을 뻗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준호가 최상무를 밀치고 영희에게 달려왔어요. 빨리 나가요. 두 사람이 문으로 향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준호가 영희를 감쌌어요. 엄마는 보내주세요. 저는 남을게요. 준호군, 너무 순진하네. 둘 다 여기 있어야지. 최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얼굴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갔어요. 이거 놓으면 다 끝이에요. 영희가 창문을 열고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15층 아래로 아침 출근길이 보였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최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를 보내주세요. 그럼 파일 드릴게요. 엄마 안 돼. 준호가 소리쳤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늙었지만 준호는 아직 젊었어요. 살아야 할 날이 많았습니다. 1분 드릴게요. 영희가 파일을 창밖으로 더 내밀었어요. 바람에 종이 몇 장이 날아갔습니다. 최상무가 손짓했어요.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준호군, 가도 좋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없이는 안 가요. 준호야, 제발. 엄마 부탁이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최상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혼란을 틈타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지금이야. 두 사람은 문으로 뛰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거기 모두 멈추세요. 경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최상무가 무언가를 경찰에게 보여주자 경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최상무님.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을 봤어요. 최상무가 씩 웃었습니다. 산업 스파이를 잡았어요. 체포해 주세요. 경찰이 영희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가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 실험을. 그런 건 경찰서에서 말씀하세요. 수갑이 준비되었어요. 영희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USB와 파일이 들어 있었지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하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 뒤에는 이수진 기자입니다. KBA 뉴스요. 카메라를 든 취재팀이 따라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무님, 불법 인체 실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찰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윤이 영희에게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연락했어요. 이수진 기자가 몇 달째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대요. 이수진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시민들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무가 카메라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생방송이 시작된 뒤였어요. 영희는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준호가 속삭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 증거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더 많은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부서인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방송 중단에 최상무가 카메라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기자 양반, 당신이 무슨 증거로? 이 증거로요. 하윤이 노트북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파일들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사 서버에 올렸어요. Y59.9의 모든 것을. 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차단해. 당장.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고 뛰었어요. 하윤과 취재팀도 따라왔습니다. 3층에 비상 발전기가 있어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상무의 부하들이었어요. 3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전등을 꺼냈어요. 희미한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여기에요. 하윤이 발전기실 문을 열었어요. 거대한 기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동시킬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윤이 스위치를 찾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막아. 준호가 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상무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경비원 5명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군요. 최상무가 다가왔어요. 영희는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가방 내놓으세요. 싫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단지 신약 개발일 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약이 신약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불행한 기억을 지우고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최상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 중에 아이들도 있었어요. 최상무가 멈췄어요. 보육원 아이들, 기억도 못할 나이의 아이들한테 실험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 발전기가 작동했습니다. 불이 켜지며 모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이수진 기자의 카메라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생방송입니다. 최상무님. 이수진이 말했어요. 최상무가 카메라를 노려봤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바뀝니까? 회사는 계속될 거고 실험도 계속될 겁니다. 아니에요. 하윤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최상무가 비웃었어요. 검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을 멈췄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늦었어요, 최상무.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때 밖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였어요. 창밖을 보니 경찰 특공대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가방, 영희가 넘어졌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USB와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최상무가 USB를 잡으려는 순간 준호가 아버지를 막았어요. 엄마한테서 손 떼.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어요. 최상무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준호가 벽에 부딪혔어요. 준호야. 영희가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최상무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공대가 들어왔어요. 무기 내려놓고 손들어. 최상무가 USB를 부수려 했지만 경찰이 제압했어요. 최상무, 당신을 살인 및 불법 인체 실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최상무가 영희를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회사는 조직은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싸울게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경찰이 최상무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체포됐어요. 응급요원이 준호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뭐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하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이것 보세요. 화면에는 새로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Y59.9- 해외 이전 계획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 이미 시설을 만들었대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다가왔어요. 인터뷰 하시겠어요?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기회예요. 영희는 일어섰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영희가 말을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평범한 엄마예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싸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애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연 판도라의 상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시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 멀리 한성제약 건물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요? 준호가 물었어요. 집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펜션인데 주인이 믿을만해요. 세 사람은 건물을 나왔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경찰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하나 그들을 따라갔어요. 영희는 백미러로 그것을 봤습니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알아요. 하윤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어요. 더 빨리.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때 앞에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충격과 함께 영희는 정신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준호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Y59.9 2차 투약 대상자 확보. 영희는 절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것을. 영희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에 나무 무늬가 있었어요.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능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몸을 일으키자 옆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준호였어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손이 꼭 잡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3일이나 주무셨어요. 3일. 영희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추격, 트럭, 충돌,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Y59.9. 여기가 어디예요? 강원도 산골이에요. 제 이모 집이에요. 안전해요. 하윤이 커튼을 열었어요. 더 많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준호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최상무는요? 구속됐어요. 한성제약도 압수수색 받았고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대요. 중국 쪽으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거대했고 뿌리가 깊었으니까요. 그 실험 대상자들은 치료받고 있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 회복 가능하대요. 준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라, 생명을 실험하지 마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시작한 일이에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영희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어요.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파장을 만들었지요. 밖으로 나가자 정원이 펼쳐졌어요. 이모라는 할머니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괜찮아요. 영희는 텃밭 옆에 앉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어요. 고향 냄새 같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골집이 떠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어요. 뒤에 젊은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복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어떻게 여길? 하윤 씨가 알려줬어요.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젊은 여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3년 전 Y59.9 초기 실험 대상자였어요. 영희가 놀라 그녀를 봤어요.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부작용을 겪기 전에 누군가 저를 빼냈거든요. 그게 하윤 씨였어요. 하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선배 간호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증거를 모았죠. 지원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영희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영희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하시는데 전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였을 뿐입니다. 영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햇살이 영희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빛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Y59.9가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카메라가 꺼졌어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저녁이 되었어요.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모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여기서 좀 살아볼까 해. 조용하고 좋잖아. 저도 같이 있을게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이미 사표 냈고요. 준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작은 회사지만 의료 윤리를 지키는 곳에서.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영희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그 번호였습니다. 영희는 받았어요. 아직도 저를 찾으시나 보네요. 포기했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들렸어요. 누구세요? 그냥 Y59.9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예요. 이제는 후회한다고 돌아올 수 있나요? 죽은 사람들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실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를.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어. 영희야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영희도 옆에 앉았어요. TV에서는
여전히 Y59.9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어요. 김영의 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영희는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인지 아침인지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하윤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못 주무셨어요? 그냥 일찍 깼어. 커피 마실래? 둘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윤 씨. 저야말로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전 계속 숨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용기를 낸 거지. 해가 완전히 떴어요. 따뜻한 빛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영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빛 하나면 물러간다고. 그녀가 그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준호가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렀어요. 응? 사랑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진실은 때로 무겁고 아프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산다. 일기장을 덮고 영희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영희가, 또 다른 하윤이, 또 다른 준호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고. 그것이 그녀가 배운 것이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햇빛이 더욱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